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평균이 78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등생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답안지 안 내신 분 계세요? 답안지 꼭 내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다면서요? 그럼 모의고사 어려웠다면서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어려웠고, 그래서 아주 그 공법 같은 경우는 출제하신 분이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낸 건데, 그분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다 막 꽈락 나오고 야단 났어요. 너무 좀 이렇게. 저는 문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수험생들이 그러면 다 꽈락 맞고 그러면 공법을 갖다가 이게 포기할 단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매년 보면 15,000명, 20,000명 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시험 경향에 못 맞춘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아니, 확실한 건 모르지만. 자, 중개사법은 제가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니까 중개사법 그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기출문제가 거의 97% 이상이에요. 기출지문들이 전부 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죠?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지만 그 기출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좋은 문제인데 주옥 같은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제면 뭐합니까? 40문제가 다 어려우면. 제가 보니까 쉬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분묘 설치기간 15년. 1번에 있는 거. 제일 쉬운 문제 그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 중에서 과목별로 상위 정말 0. 몇 프로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한 과목만 공부를 해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맞은 과목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아직 출제된 문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전에 확정되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시험을 보여봐서 그 시험 공부 많이 하고 고득점 받았던 사람이 막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 문제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틀릴 정도면 일반 수험생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시험을 보여봐서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합격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넣을 건 넣고 뭐 문제에서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혼자서 다 알아서 출제하고 그러니까 정답 지문도 4번만 뭐 10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고 난이도가 실제 시험도 그런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합격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모의고사는 중개사법에서 60점 넘어갔다 그러면 잘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또 다 80점, 90점에 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 점수는 여러분 점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물론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좀 기운이 빠지겠지만 그건 등락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실은 좀 집중해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갖다가 본인 입장에서야 뭐 좋은 문제는 했겠지만은 난이도 조절에서 이렇게 실패해버리게 되면 수험생들한테 막판에 기운 빠지게 하는 짓이다. 그건 선생님들이 출제자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문제다. 자, 왜 그렇게 냈는지는 제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죠. 일반 보편 타당한 문제 출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라. 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 봅니다. 1번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오피스텔 문제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85 이하이면서 어떤 거냐면 입식 부엌도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목욕시설도 갖추고 있죠. 네 가지를 몽땅 갖췄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아선했다 그랬을 때는 0.5까지 받는 거고, 임대차 등을 아선했다 그랬을 때는 0.4%까지 받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임대차니까 0.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월세, 보증과 월세가,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25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죠. 환산해 준단 말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하면 여기 2,500이 나왔고 거기다가 2,000을 더하니까 4,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합산 금액 4,500만 원이 5,000이 안 되니까 다시 계산한다. 그죠?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7, 5, 35, 7, 24. 이게 1,75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원래 보증금 2,000을 더하면 이 합산 금액은, 진짜 거래 금액은 3,750이 된다. 요게 복비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될 것이다. 요게 아니고. 요 3,750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0.4. 그럼 얼마냐면 요게 15만 원이 나오고. 이쪽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들어가니까 조례표가 없어서 한도액이 없고, 그러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일방을 물었습니까? 쌍방을 물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정답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렇게 했고, 첫 번째 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보존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 3년이죠. 만약에 3년간 보존할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그죠?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두 번째 것. 국장이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나요? 있어요.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 X. 요 뒤에가 틀렸죠? 말로 할 수도 있죠? 권장사항이니까요.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자, 비교할 게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70주파 7일 이내 공개. 그러니까 공개했다고 통보하는 건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요건 지체 없이 통보. 두 개 구별하시고, 공개는 7일 이내. 공개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로 틀리게 된 겁니다. 7일이 맞아요. 자, 네 번째. 전속 중개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 거.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확인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거 두 번 나온 거예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전속으로 의뢰한 의뢰인이 위약금을 물어줄 건 아니다. 다만 전속이란 말을 믿고 비용을 이미 지출했다면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다. 물어줘야 된다. 그 비용도 100%가 아니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 지원권이 생기는 케이스. 이걸 스스로 케이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정답 2번이고, 3번에 보면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3번에 정답은 2번인데 1번은 정보망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다. 맞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정보망을 이용하게 되면 이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공들이 돼요. 물건 올리고 검색하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이게 정보망 사이트인데, 이용했다 그러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공을 통해야 되고, 이렇게 정보망을 활용했다 그러면 중간에 낀 개공이 2명이니까 공동중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시오. 물건을 이렇게 올리도록 할 때 전속으로 의뢰할 때도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정보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전속이라고 보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공동이다. 정보망을 이용했는데 공동중개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정보망을 이용했는데 전속이 아닐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공동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지문이요. 2번은 거기 둘째 줄에 남아있는 운영규정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3번 거래증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또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맞죠? 자, 네 번째는 거래증보 사업자가 승인받아야 될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은 국장에 승인받게 돼 있죠. 거기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정보 이용료가 얼마씩이냐, 그죠?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끊느냐, 뭐 이런 거 등등등. 맞습니다. 5번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하고 구비서류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짜 가입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되겠다. 맞죠?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4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때요 등록증 4번은 회원인 개공의 등록증 4번이고요. 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직원 중에 보면 자격증 소유자가 최소한 1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 2번에 있었죠? 직원이나 임원 중에 이건 자격증 소유자가 최소한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구비서류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했고 1번이 틀린 게 비밀 누설죄는 형사처벌입니다. 1항 일반이에요.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비밀 누설했다 그랬을 때 일단 처벌을 하는데 막판에 가서 자 피해자가 괜찮아요 라고 불처벌의 의사표시, 반의사, 그죠? 불처벌의 의사표시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고 비밀 누설죄는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지 고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소가 있든 없든 처벌되는 겁니다. 비밀 누설죄가. 그래서 고소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처럼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고소하고 관련이 없다고 고소가 있든 없든 비밀 누설한 사람은 처벌되는 거예요. 다만 막판에 가서 괜찮아요 하면 처벌 안 되는 범죄다. 네. 그래서 요거 고소 나오면 안 됩니다. 고소하고 관련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얘기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개공이 손님한테 요구할 수 있죠. 최근에 생긴 조문이어서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문제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다 했어요. 물건도 소개하고 뭐 확인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개활동을 했다고 해서 설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소공은 설명을 대신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확인 설명서 안 줬다 그러면 어떤 사유예요? 개공이 업무정지. 삼각형 떠오르십니까? 개공이죠. 삼각형은 위에 건 500과 밑에 건 뭐예요? 업무정지. 위에 건 설명을 잘못한 거, 밑에는 교부 안 했다, 확인 설명서 보존 안 했다, 날일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직사각형 떠오르십니까? 누구 얘기예요? 소공. 일관성 있게 뭐예요? 자격 정지. 응?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밑에 것은 날인 안 했을 때만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고요. 여기가 요
삼각형하고 요 직사각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건 요거 얘기합니다. 여기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사항문의 설명 시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부입니까? 제시입니까?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5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권리관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권리관계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해주라. 그런 뜻이죠? 네, 이렇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 이렇게 되죠. 자, 6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최종 목적. 우리가 암기할 때는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암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첫 번째 목적. 건전하고 두 번째 목적.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마지막 네 번째 목적. 국민경제 이바지하. 요 네 가지가 목적이니까 정답은 5번.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죠. 자, 7번.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고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소공이 맨날 중개 업무만 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보조 활동도 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외국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을 때만 공인중개사. 이렇게.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임원이나 사원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에 포함되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으면 뭐요? 보조원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게끔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자, 중개요. 부동산 환매 계약, 환매 계약도 계약이에요. 세 번째 알선, 그죠? 그럼 중개에 들어가는 거죠. 다 기출 지문입니다. 5번.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을 땄는데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개공은 아니다. 맞죠? 네. 8번입니다. 8번. 중개상물에 대한 거 이건 많이 맞추셨습니다. 8번에 보면 첫 번째 점인 대토권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안 되고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한필 토지 중에 일부인데 거기에 대한 지상권은 되죠. 빌려주고 빌리는 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입주권은 가만히 보면 당첨이 앞으로 된다면 예정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고 이것은 아직 동호수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사물 될 수 없고 네 번째 임목은 또 되는 거고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건물 맞죠. 신축 중에서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기둥, 지붕, 주벽 여기 있으니까 건물이에요. 정답 3번이고 9번 토지 이용 의무와 이행 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가서 투기 목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허가 받으면 이 사람은 허가 신청할 때 토지 이용 계획서를 냈어요. 그 토지 이용 계획서를 딱 보고서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이 없고 실수요 목적으로 땅을 갖다 매입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게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용할 의무가 생겨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허가받은 그때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세 종류죠. 보통 두 글자가 2년이에요. 자기, 살 집 지으려고 자기, 복지 아니면 편익, 시설. 세 번째는 대토, 마지막 네 번째는 농업, 업, 입업 이렇게 축산업도 들어갑니다만 보통 두 글자가 2년. 어떤 경우에 이용 의무 기간이 4년이에요? 사업 시행일 때 4년. 5자는 5년은요. 현상보존에서 요것이 또 5년. 기타도 5년입니다. 이런 이용 의무 기간이 생기는데 이걸 허가관청에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는지. 해봤더니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라고 일단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행명령이죠. 이행명령서가 발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허가받은 대로 땅을 써라. 사용해라.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는데 라고 좋은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도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칼을 빼들기 시작하죠. 이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고로 많이 몰리면 10%까지 몰릴 수 있죠.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에요. 강제금. 응? 10%까지예요. 이것도 구체로 들어갔을 때 10대인 경우가 있고 7대짜리가 있고 5대짜리가 있고 나눠지죠. 어느 때 10대인가요? 방치시켜놨을 때가 10대고 7대는 자기가 안 쓰고 빌려준 거고 5대는 자기가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요? 허가받은 목적하고 다르게 바꿔서 쓴다고요? 이거 변경이라고 이제 변경. 기타도 몇 대가 됩니까? 7대. 기타도 7대가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기타는 요거 5전이었어요. 여기는. 예. 이행강제금. 이런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미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간 것은 징수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런 이행강제금도 이용 의무기간 2년, 4년,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할 수 있죠? 언제까지? 30일 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이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4년.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줄에 보면 방치란 말이 있으니까 10대 이행강제금이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고지서 나간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과할 수 없어요. 절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취득가액의 여기는 정확히는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이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인데 이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다. 실제 거래가격이에요. 자 10번입니다. 매수신청 내린 등록 규칙 및 예기에 관한 설명 중 내용 중 틀린 것은 아까 9번의 정답 4번이었죠. 10번에 보면 틀린 것은 했고 협회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한다. 요게요. 법원 행정처장이 감시하는 게 있고 행정처장이요. 누구를 감시하느냐? 협회를 감시합니다. 이렇게. 사실 가만 보면 협회 업무 중에서 입찰 대리, 매수신청 대리 있죠? 입찰 대리 업무 쪽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감시하는 겁니다. 같은 A라는 협회인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요 감시하는 데가 누구겠어요? 국장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협회는 누가 감독기관입니까? 그러면 중개업 쪽은 누구고요? 국장. 경매 입찰 대리 쪽은 누구고요?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되고요. 그게 협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시하느냐? 지방법원장은 일단은 매수신청 대리인을 감시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요. 여기를 감시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감시하면 될 텐데 그게 귀찮으면 지방법원장은 협회의 시도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요. 뭘요? 감독 권한을. 그럼 협회 시도지부가 누구를 감시하죠? 매수신청 대리인을.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위탁을 했다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누구만 감시하면 되냐면 협회 시도지부를 감시하면 돼.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도지부. 이렇게 되면 지방법원장 여기 감시하면 되고 위탁한 게 아니라면 자기가 직접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협회 시도지부하고 매수신청 대리. 법원 행정처장이 감시하는 건 누구예요? 협회.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지부 이렇게 된 거예요.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경매 실무 교육 어디서 받는다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하죠? 지방법원장. 법원인데 지방법원장이에요. 경매 실무 교육은 어디서 받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원인데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바꿔서 내는 거예요.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또는 사망,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 회수 제한.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공탁으로 했을 때는 회수 제한이 똑같이 있습니다. 중개업도 그렇고. 자, 네 번째.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이행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시도 조례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틀렸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뭐예요? 대법원 예규로 법정 한도를 정합니다. 예규. 그래서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5번. 매수신청 대리는 위임인이 매수인이 됐을 때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 감정가가 1%입니다. 감정가의 1%. 그 다음에 또는 최저가의 뭐예요? 1.5% 이하.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이하.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하. 자, 요 두 개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중요한 출제권입니다. 감정가의 1%. 자. 그 다음에요. 11번 문제에서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1번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안 쓴 것은 요건 업무정지.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다. 요건 2등. 절등치죠.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그죠?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 했다가 요 2번이야. 절등치죠? 이거 뭐 절등치, 임등치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시험장에 딱 가시게 되면 책상에다 무조건 쓰세요. 그냥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자격정지 사유 무조건 나올 거니까 무조건 쓰시고 책상에 쓸 거 많네. 그거 그렇게 적어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까요? 거기 뭐 여러분만 공부해요? 거기 중학교 뭐 또 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는 장소 아니에요? 걔네들이 써놨겠지. 여러분 쓴 적이 없어. 다만 혹시 나중에 들키시면 제가 쓰랐다고는 얘기는 하면 안 돼. 대체 불려가. 교사죄예요, 교사죄. 자,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아까 삼각형. 업무정지. 그죠? 이건 유명한 거예요. 삼각형. 4번. 개혁공인회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2년 이내 이외의 사항 그러면 임등치구나. 5번. 계약서를 보존 안 했을 때 업무정지입니다. 이건. 정답 2번. 12번요. 정답이 5번이고 12번에 1번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우리 임대인이 방해나서는 안 되고 방해놨다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여기 핵심은 권리금을 보장받는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임대인한테 데려갔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는데 언제까지 데려가야 되냐가 핵심이죠. 언제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갱신요건 있죠?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그런데 지금 권리금 보장은 어느 때 데려갔어야 권리금을 보장받습니까? 그럼 6개월 전부터 종료시니까. 자, 여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개 바꾸는 건 기본이요, 기본. 그죠? 딱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금 보장받는 게 계약 끝나는 날까지만 무조건 데려가면 돼, 6개월 전부터. 여기가 좀 늦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에 관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단독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어요. 3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는 영업행위, 판매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번.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보증금 5천에 월세 350인 상가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아셔야 될 게
적용보증금 규모를 아셔야 돼요. 적용보증금. 그래서 서울 지역은 얼마가 되죠? 암기하셔야 돼요. 9억이야.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과 그 다음에 부산까지요. 부산까지는 뭐요? 6억 9천이야. 그 다음에 또요. 광역시하고 세종시 뭐 등등등. 화성 뭐 이런데 용인 이런데 기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데 중요한 것은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렇게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의 적용을 받으니까 요거죠. 그럼 적용보증금을 환산하니까 초과해버렸죠. 지금 4억이니까. 그러면 원래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하일 때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보증금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 중에서 일부 조문만 적용되지요. 여기는 일부 조문뿐만 아니라 모든 조문이 다 적용되는 거고. 이 적용되는 일부 조문이 바로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그치? 예. 세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어제 우리 둘째 놈한테 제가 너는 커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빠 알잖아. 그러는 거야. 아니 아빠 모르겠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 뭔데 아빠한테 좀 가르쳐 줘봐. 진짜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되겠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얘가 철이 덜 들었어요. 아니 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슨 절대 안 됩니다. 얘기를 안 했어. 아 그래? 그렇게 끝났는데 대권을 갱신했다. 이거 뭐 불행한 겁니다. 대통령. 참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건강이나 신경 쓰고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신경 쓰고 나라 걱정 그냥 한 0.1%만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되고. 자, 세표 차이로 대권. 이게 뭐요? 3기 연체가 있을 때는 그죠? 해지 사유. 자, 그 다음에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2개 있었죠? 네, 그거. 그 다음에 대학령요. 이게 나온 거네, 지금. 대학령 인정해 줍니다. 초과해도. 그 다음에 권자는요? 권리금 보장 인정받아요. 요건요? 갱신 요구. 초과해도 갱신 요건 인정됩니다요. 요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정보 제공 요청을 누구한테 가서 정보 좀 떠들어 봅시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에요. 이 사람은 특히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서 세무서장한테 정보 좀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틀렸어요. 13번. 결격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묵힌 것은 기억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이 사람 결격자입니다. 벌금이 나오면 있잖아요. 앞에 반드시 2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법 위반인가를 보셔야 돼. 응? 그리고 액수도 보셔야 돼. 액수.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돼. 중삼벌. 여기에 해당됐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몇 년 동안 결격자라고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죠? 그럼 현재는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한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원인이 없어져가지고 피한정 후견 종료 결정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결격자인가요? 등록 취소 당한 때부터는 지금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개공이었는데 잘못돼가지고 이때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겁니다. 후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개공A는 이때 결격자가 된 거고 언제까지 결격자인가요? 이 사람은 개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돌봐줄 필요가 없을 때까지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료 결정이라고 그래.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서 결격자가 되겠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개공인데 이때 결격자가 됐기 때문에 관청에 통보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다. 통보가가지고 한 달 뒤에 등록이 잘렸다.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왜 등록이 취소되었죠?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바람에 등록이 잘린 거니까 A한테는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두 개처럼 보여요. 하나는 후견 개시 결정 요거 때문에 또 하나는 등록 취소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실질적 원인은 요거니까 하나니까 이 사람이 결격 사유기한은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등록 취소 당하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따로 3년을 붙이지는 않는다. 이게 사기 결혼할 때 결자예요. 결자. 응? 이 사람은 결격자 맞나요? 두 번째 사람은 결격자 아니죠. 자, 디귿번 폐업하고 1년 있다가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전 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아니 폐업 전에 지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1년간 폐업했다면 재등록 이후에 이 사람한테 등록 취소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이때는 등록 취소가 됐을 때 결격사유기간은 원래는 3년이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사유기간은 몇 년이더라? 응? 몇 년이 몇 년? 2년이죠. 2년. 1년 빼주니까 자 A라는 사람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에요. 어? 근데 폐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간 폐업을 했냐면 1년 동안 폐업을 한 거죠. 그래도 이 사람 위반 행위 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얻어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재등록 안 하면 모르지만 재등록을 딱 했다. A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 폐업하기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게 있구만. 너 등록 취소야. 그럴 수 있죠. 이때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은 등록 취소 받은 때부터 몇 년 동안 결격자일 건데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1년 동안 폐업한 게 있으니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만 결격자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빼주면 몇 년이 됩니까? 2년. 그럼 디귿번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그 2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으면 결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격자 아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 리얼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나왔죠?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격자인 양반은 1번입니다. 자 14번에 보면 도장 얘기합니다. 도장. 기억번 소공은 자연인에 해당됩니다.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될까요? 소공일 때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됩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사람이니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 조문입니다. 바뀌기 전 조문이에요. X입니다. 기억방. 니은번 법인인 교육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실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대신합니다. 왜냐?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등록해야 될 인장은 어떤 도장이냐? 어떤 인장이냐? 바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인의 인장이 법인의 인감도장이니까 어떤 도장을 실제 등록해야 되냐면 인감도장이에요. 법인 인감도장.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걸로 대신 한다. 4번 나온 거잖아요. 디귿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행에 사용하는 인장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부터 쓸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 거예요. 디귿번이. 리얼번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직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 주된 사무소 가서 합니다. 정답은 1번. 15번요. 명의시탁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1번은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명의신탁했다 들킨 신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하죠. 여기 보면 신탁자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냐. 자, 일단은 벌칙으로 봐가지고
신탁자가 받는 불이익 보면 벌칙을 봐가지고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신탁자가 받는 불이익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과징금이죠. 명의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합니다. 이것은 30%까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의탁했다 들키면 신탁자는 어떻게? 실명 전환해야 되죠. 근데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예. 그래서 1년 이내 실명 전환 안 했다. 그러면 10%를 뜯어가고 또다시 1년. 또다시 1년 이내에 실명 전환 안 했다. 이번엔 20%를 뜯어가니까 총 2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했다. 그러면 30%까지 뜯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행 강제금. 실명 전환 안 한 죄입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요까지란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30%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게 아니고 30% 범위 내에서까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30%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리고 2번은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교단체 명의로 물건을 등기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종교단체 나왔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특례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나쁜 목적이 없을 때 그렇게 가능하죠?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특례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유한명시탁이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거예요. 3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했다 그랬을 때는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이거 명의신탁에 들어갑니까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명의신탁에 안 들어가는 거 뭐가 있었어요? 양가, 상호 신탁 이렇게 세 가지죠. 양도 담보하고 가득이 담보, 상호 명의신탁. 요게 방금 전에 나온 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특정해서 소유하는데 등기는 공유 등기한 거.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명의신탁 아닙니다. 아닌 걸로 빼놓은 거죠. 세 번째 뭐요? 신탁 등기.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다. 아닌 겁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명의신탁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르는 경우에는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B 앞으로 했습니다. A는 사실은 B가 사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사실은 C가 뒤에서 뒷돈을 낸 겁니다.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돈을 가지고 와서 B가 앞장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수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자인데 이 수탁자가 등기 명의만 빌려주고 끝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앞장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약 명의신탁. 명의신탁 사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죠? 그래도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예요.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물건 변동은 어떻게 돼요? 유효. 매매 계약도 어떻게 됩니까? 유효. 그러니까 이랬을 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수탁자, 매수인한테 있다고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몰랐을 때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 요거죠, 요거. 이렇게 나와요. 몰랐을 때는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OX. 매도인이 몰랐을 때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그렇게 나오면 X. 물건 변동이 유효하다. 그러면 맞고. 둘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 그러면 요것은 뭐예요? 무효. 아무리 몰랐었다고 해도.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져요. 두 개가. 조심하셔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5번. 신탁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신탁자 명의로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렇습니까? 실명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실명 전환 안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매년 부과합니까? 딱 2번만 부과합니다. 2년째까지. 자퇴가 됐을 때까지 안 했을 때는 10% 뜯고 그 다음에 2년이 다 되도록 안 했을 때는 20% 뜯어서 최고 뭐예요? 30%. 매년 20%씩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뭐예요? 농지를 취득해놓고 농사 안 지을 때 텃밭 가꾸겠다고 해놓고는 텃밭 안 가꿀 때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한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런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생기죠? 이번 시험에 나왔었잖아. 그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게. 농사 안 지어도,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 안 지어요. 농지를 취득해놓고, 그러면 뭐예요? 처분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 처분하셔야 된다? 그렇죠.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이거 1년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면. 처분 명령 나오죠? 처분 명령서가 나오는데, 처분 명령서에는 뭐라고 나와? 6개월 이내 처분하시라. 그렇지 않았다가 이행강제금 나가요.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처분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야. 우리 이행강제금 3번 나와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이행강제금 이건 매년 부과하죠. 요게 몇 프로씩? 20%씩. 그래서 농땡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을 몇 프로? 20%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다고. 이때 처분 명령은 누가 내리죠? 여기까지 아셔야 돼. 시군면장이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해놓고 텃밭을 안 가꿉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기출문제 나온 거 처분 의무가 생기죠? 취미영농 안 해도 처분 의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전용 허가나 신고 받아서 이제 농가주택 같은 거 건물 짓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거기만 공사 착수를 안 한다 그러면 2년 내 안 했을 때 2년 이내 착수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분 의무가 생긴다. 이번에 나온 거죠? 기억하시죠?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40문제밖에 안 되지만 거기 나온 지문들 정말 주옥 같은 지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복습하셔서 틀린 것들은 다시 여러 번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아이고 점수가 60점밖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시험지를 갖다가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저 구석지에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충격만 받고 끝나는 거야. 거기 있는 지문들이 다 기출문제 지문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걸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복습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또 하나 질문 드려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합니다.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기간 중에 사무실을 갖다가 없애버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휴업을 해도 개공은 개공이야. 네. 그러면 사무실 어떻게? 유지해야 돼. 응? 조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권 해석이요. 옛날에 기출문제 옛날도 거의 한 5회, 6회 때 이럴 때 기출문제야.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 말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있잖아.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잖아. 또 하나 더. 여러분이 실력 없어서 점수가 그만큼 안 나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고 쉬어요. 쉴 거라고. 자, 보시면 보통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 그러면 1년짜리 가입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1년 동안 수업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1월 달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11월 1일이요. 4개월 동안 쉴랍니다. 4개월 쉬면 이듬해 2월 말까지 쉬어야 돼. 4개월 휴업하는 거니까 이때 휴업신고 해요 안 해요? 4개월이면 휴업신고 해야지. 등록증 첨부해서 휴업신고 해야지. 등록증 갖다 주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영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업 안 하겠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이때 보험 만기가 된 거야. 보증기한이 끝났지. 원래 보증기한이 끝나면 중개업을 계속 할 사람 같으면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늦어도. 그거 배우셨잖아. 근데 이때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요럴 때도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되냐. 왜 그럴 필요가 없죠? 영업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재설정하면 돼. 그죠? 2달 동안은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도 문제 없잖아. 어차피 영업 안 할 거니까. 조문이 있는 게 아니야. 유권해석이요, 그것도. 그것도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야. 저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거 안 나올 거라고 99.9%로 확신하니까. 이걸 안 낼 거라고 봐요. 근데 나왔잖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지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거지 뭐.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쉬겠습니다. 쉬었다 나머지 합니다.